안녕하세요. 저는 HTML과 CSS 베이직 강의를 맡은 안젤로라고 해요. 흔히 말하는 네카라쿱의 소속 경력을 포함해서 8년차 프론트엔드 개발자이고 AI, 금융, 채용 도메인을 경험했었고 현재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생태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진행할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날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웹페이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가 HTML과 CSS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HTML과 CSS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의 페이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해요. 강의 진행은 환경 설정 후 HTML 문법, 태그 사용법과 실습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CSS 문법, 스타일 종류의 소개와 실습, 끝으로 서비스 중인 웹페이지를 따라 만드는 과정과 관련 오픈소스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해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경험담이긴 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기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직접 해보면서 에러도 내보고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봐야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거니까 중간중간 일시정지 시켜놓고 강의에 나오는 내용을 직접 꼭 따라해보면서 진행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브라우저마다 HTML 요소를 그리는 방식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모든 실습 내용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띄우려고 하니까 강의 중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이번 챕터에서는 HTML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폴더에 001.html 이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놓고 앞전에 진행했던 000.html 파일을 따라 입력하는 형태로 좀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라인에 있는 독 타입인데요. 느낌표만 쳐줘도 사실 이 자동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태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파일이 HTML 스펙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그려주세요 하고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정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HTML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5 버전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 HTML4를 쓰고 있었을 때는 뭐 이런 식의 독타입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식의 독타입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식의 독타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독타입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HTML4 시절에는 말이죠. 왜냐면은 브라우저들마다 HTML을 그리는 스펙이 워낙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각 브라우저에 맞는 그런 이제 독타입들을 지정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HTML5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생긴 독타입만 정의를 하면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스펙으로 HTML을 그리겠다고 약속이 된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HTML 태그를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앞전 강의부터 계속 태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어떤 걸 태그라고 하는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HTML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등호로 감싸져 있는 모든 것들을 태그라고 불러요. 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HTML이 연구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연구 제목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티클의 제목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본문의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태생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태그 문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부등호 표시로 감싸져 있는 이것을 태그라고 하는데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닫는 태그에는 태그 이름 앞에 슬래시 기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부터가 이 요소의 시작이고 어디서부터가 이 요소의 끝인지를 알아야 브라우저가 규칙에 맞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요.
문법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약속된 규약이니까 내가 HTML 파일을 만들 땐 이런 규칙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세요. 태그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크게 태그 이름, 어트리뷰트,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태그의 이름은 이미 아시다시피 부등호 사이에 위치해 있죠. 앞으로 각각의 태그를 지칭할 때 태그 이름을 사용해서 A 태그, H1 태그, div 태그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어트리뷰트인데 어트리뷰트는 여는 태그 안에 어트리뷰트 이름과 값을 지정하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어요. 몇몇 HTML 태그들은 특정 어트리뷰트 값을 지정해 줌으로써 특별한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태그를 클릭하면 href 어트리뷰트에 넣어준 값의 주소로 페이지가 이동하기도 하고 img 태그에는 src 어트리뷰트에 있는 주소에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그려주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어트리뷰트는 한 태그에 여러 개를 지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약속되지 않은 값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런 값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태그 핸들링에 사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엘리먼트인데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엘리먼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개념은 아니긴 한데 엘리먼트를 사용하지 않는 몇 가지 특수한 태그들이 있어요. 이런 태그들은 여는 태그에서 바로 슬래시를 사용해서 닫아버리는 문법을 제가 종종 사용할 텐데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 태그는 엘리먼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닫아버리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VS 코드로 돌아오시면 000.html 파일에 태그들이 무수히 많이 있고 여기에는 어트리뷰트들이 있는 그런 태그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001.html은 html 태그까지 옮겨둔 상태인데요. 이어서 해석을 좀 해보자면 이 파일의 독 타입은 html이다. 나는 html 파일이니까 너희는 html 스펙으로 나를 해석해줘 라고 이제 독 타입을 명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html 태그가 오는데 이 태그의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tml 태그들이 구성이 될 거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000의 html 태그에는 랭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브라우저에서 번역해드릴까요? 라고 나오는 것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HTML 파일에 주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써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언어를 명시해두면 브라우저에서 설정된 사용자의 언어와 HTML의 언어 정보를 판단해서 번역 기능 같은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일 안에 태그를 작성할 때 꼭 영어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 찝찝하시다면 KO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헤드와 바디인데 바디가 쉬우니까 바디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바디는 말 그대로 문서의 본문인데요. 바디 태그 안에 작성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브라우저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 안에 다양한 태그를 작성함으로써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지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딱 지금의 이 구조가 HTML 파일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아무 내용이 없긴 하지만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바디 안에 내용들을 구성함으로써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헤드는 본문을 구성하는 내용과는 결이 좀 다른데요. HTML을 구성하는 것 외에도 이 문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우선 000
있는 것들을 한번 통째로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저장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었는지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보이셨을까요?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 브라우저의 이 문서의 탭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을 수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 같은데 들어가시면 이 영역이 네이버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네이버의 타이틀이 네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희가 이걸 임의로 수정을 한다면 수정된 타이틀이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도 너무 놀라진 않으셔도 되는 게 그냥 제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정보들도 있는데요. 메타에 지금 캐릭터 셋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들어간 메타 태그를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이 문서에서 취급하는 문자가 UTF 파일 포맷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별로 와닿진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문자의 어떤 속성 같은 거를 선택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뷰포트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 메타 태그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태그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크롬에서 이제 인스펙터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먼저 짚어보면은 여기 이 기기 툴바 전환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PC 형태로 보일 때랑 모바일에서 볼 때랑 이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뷰포트 코드를 제거를 한다 라고 치면은 달라진 부분이 보이시나요? 다시 복구를 해볼게요. 달라진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코드가 없으면은 이 HTML 파일을 모바일에서 보긴 하지만 PC에서 연 것과 동일한 이제 비율과 어떤 그런 문서 구성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만약에 이 태그가 존재를 하면은 모바일 뷰포트에 맞춰서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잠깐 빠르게 넘어가는데 지금 요 느낌표 그리고 하이픈으로 이루어진 이 문법은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은 이제 해석되지 않게 표시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는 요리 방법을 구성해줘 라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정보를 남겨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실제로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런 게 아무리 많아도 HTML 그리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석을 만약에 해제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본문에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해석하지 않게 만드는 코드들을 이제 주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 주석이라는 개념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 데이터를 다시 살리게 되면은 모바일에서도 모바일에 맞는 뷰포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이 컨텐트라는 어트리뷰트 안에 이제 명시를 함으로써 이런 동작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HTML 기본 구조였는데 챕터를 마치기 전에 3가지 정도만 리마인드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독타입 HTML 태그, 바디 태그는 HTML 문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이고요. 이 구성을 따르지 않으면
혹시 브라우저에서 그려질지언정 정상적인 문서는 아니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HTML 파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기본 요소들은 꼭 포함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연 태그는 반드시 닫아야 한다 라는 점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HTML의 태생이 문서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명확히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시작과 끝을 엉터리로 구성하게 된다면 브라우저는 이것을 최대한 해석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전혀 의도치 않은 형태를 띌 수 있으니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동작을 하는 태그들은 어트리뷰트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점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태그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지만 미리 스포일러 해보자면 브라우저에서 MDN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 모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MDN이라는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레퍼런시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HTML에 들어가 보시면 한글로는 이 HTML 요소라는 메뉴가 있고요. 만약에 영어로 들어오셨다면 HTML 엘리먼츠라는 이 아티클의 영역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사용하려는 요소의 요소를 클릭해 보시면 사용법이나 혹은 이제 스펙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챕터 진행하시다가 제가 얘기한 것 외에도 뭐 궁금한 게 생기거나 혹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 그런 궁금증이 들 때면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부터는 자주 사용하는 HTML 태그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에서는 주로 텍스트에 대한 태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부터는 한 파일에서 계속 수정과 저장을 반복할 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태그 속성별로 파일을 나눠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text.html 이라는 파일을 먼저 만들고 템플릿을 사용해서 HTML 파일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를 틀어서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태그는 H 태그들인데요. 왜 H 태그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H1부터 H6까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태그들을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각 H1 태그부터 H6 태그까지 입력을 했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각 태그에 맞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저장을 해보면 브라우저에서 H1 태그입니다. H2 태그입니다. H6 태그입니다. 까지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H1 태그는 가장 큰 글씨로 써있고 H6 태그는 가장 작은 글씨로 써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H 태그는 문서를 구성할 때 보통 제목이나 아니면 소제목 혹은 서브타이틀, 타이틀 같은 개념들을 입력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웹 접근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힘든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눈으로 화면을 보고 마우스로 페이지를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장치 같은 게 있어요. 이 보조장치는 시각적인 자료보다 태그의 의미론적 구성에 더 의존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일반 텍스트를 크게 만들어서 제목처럼 보이게 해도 보조장치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H 태그 안에 제목을 넣어줘야 비로소 보조장치도 이 내용을 제목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정보보다 태그의 의미를 활용해서 HTML을 구성하는 것을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데 시멘틱의 한국말이 의미론이라는 뜻이에요.
검색 봇이나 크롤링 봇 같은 것들에도 이런 시멘틱한 정보들을 인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태그를 소개할 때 이 부분을 종종 언급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모든 페이지가 웹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 웹 접근성을 준수한 페이지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쉽다라는 명제가 있을 정도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태그는 p 태그예요. p는 패러그래프, 말 그대로 단락이라는 뜻인데요. VS 코드에서 lorem이라고 치시면은 일종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말을 생성을 해주는데 이걸 저장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p 태그를 여러 개 한번 복사해 보면 이 글자들이 착 달라붙어 있지 않고 명확히 단락을 나누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문장들을 그냥 단순하게 p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딱 달라붙게 되어 있는데 이 단락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BR 태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눈치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HTML에서는 아무리 줄바꿈을 하더라도 전혀 줄바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혹시 프리티어 때문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설정을 꺼보도록 할게요. 설정을 꺼놓고 엔터를 무수히 치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도 전혀 변경사항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럴 때 BR 태그를 입력하시면 줄바꿈을 적용할 수 있어요. BR 태그는 엘리먼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닫아주는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원하시는 만큼 BR 태그를 삽입하셔도 원하시는 만큼 줄바꿈이 되시고요. 태그와 태그 사이에서도 줄바꿈을 삽입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HR 태그인데요. HR 태그는 화면을 꽉 채우는 가로줄을 만드는 그런 태그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목과 본문을 나눈 모습처럼 어떤 구역을 나눌 때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세로로 줄을 추가하려면 스타일까지 배워야 돼서 일단 가로로 구획을 나눌 때는 HR이라는 태그를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B 태그인데요. B 태그는 원하는 글자를 두껍게 만드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중간에 있는 글자를 B 태그로 덮어주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진해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특정 문자들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 B 태그 말고 스트롱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 태그처럼 텍스트를 강조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이 B 태그와 스트롱 태그의 차이가 어떤 거일 것 같은지 혹시 감이 오실까요? 그건 바로 챕터 초반에 말씀드렸던 웹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스트롱 태그로 감싸준 이 글씨는 보조 장치가 HTML을 해석할 때 이 문자열은 강조해서 읽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이렇게 B 태그만 사용해서 감싸준 텍스트에 대해서는 그냥 시각적으로 두꺼운 글씨가 적용된 그런 상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I 태그예요. B 태그나 스트롱 태그가 텍스트를 굵게 만들어줬다면 I 태그는 이탈릭이라는 뜻을 갖는 태그인데 이렇게 글자가 기울여져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또 하나의 다른 태그가 존재하는데 EM 태그예요. EM 태그로 감싸줘도 똑같이 글자가 기우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웹 접근성 관점에서 I 태그를 사용하면 그냥 기울여져 있는 시각적인 정보만 적용이 되는 반면 EM 태그를 사용하시면 보조장치가 이 HTML 문서를 분석할 때 이 부분은 강조해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U 태그예요. U 태그로 텍스트를 감싸주시면 이렇게 윗줄이 생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U 태그 대신 INS라는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똑같이 밑줄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U 태그만 사용을 하시면 시각적으로 밑줄이 적용된 것 같은 효과만 보이는 반면에 INS 태그를 사용하시면 보조장치가 이 문서에서 이 부분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 라는 점이죠. 다음은 S 태그인데요. S 태그로 텍스트를 감싸주시면 이렇게 줄긋기 표시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같은 원리로 DL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로 감싸주셔도 줄긋기 표시가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차이점은 S 태그로 감쌌을 때는 그냥 시각적 효과만 더해지는 거지만 DL 태그로 감쌌을 때는 보조장치에게 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으로는 Details와 Summary라는 태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태그는 같이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해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디 안에 Details라는 태그를 만들고 Summary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로렘을 넣는 게 더 낫겠네요. Summary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요약된 내용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상세 내용으로 적어둔 내용이 접혔다 펴졌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원래 이런 기능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동적으로 구현해야 됐었으나 디테일과 서머리 태그를 사용하면 HTML만으로 내용을 숨겼다 보여줬다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크 태그인데 마크 태그를 텍스트를 감싸는 데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형광펜을 그은 것처럼 강조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마찬가지로 보조장치가 이 마크 태그를 특별한 문자열의 집합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OL 태그와 UL 태그인데요. 각 태그는 li라는 리스트를 뜻하는 태그랑 함께 쓰이게 되는데 이들의 조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결과가 OL이고 아래쪽 결과가 UL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려면 ordered list, 즉 정렬된 리스트랑 unordered list, 정렬 안 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된 리스트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라서 순서를 매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하면 정렬 안 된 리스트에서는 분릿 포인트라고 하는 요 동그라미들로 그냥 단순히 리스트가 나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정렬된 리스트가 조금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reversed라는 어트리뷰트를 넣어주시면 숫자가 반전되어서 나열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start라는 값을 넣어서 어트리뷰트를 입력해 주시면 시작 번호가 몇 번인지 넘버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type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소문자 A로 하면은 소문자 ABC 순서로 나열이 되고 대문자는 마찬가지로 대문자 ABC 그리고 그냥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숫자 1, 2, 3 순서로 나열이 되고 그리고 소문자 I를 입력해 주시면 작은 로마 숫자로 입력이 되고요. 대문자 I로 입력해 주시면 큰 로마 숫자로 입력이 되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2단계로 나눠서 다양한 태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단순히 태그 외에도 웹 접근성과 시멘틱 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웹페이지도 그냥 보이는 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구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서 텍스트를 표현하는 태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끝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을 위해 과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화면에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보시는 것을 과제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ML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긴 하여도 누가 만들어봐 라고 시켰을 때 머리가 꽉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화면을 보고 따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 보시길 바래요. 나중에 이야기할 거긴 하지만 클론 코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따라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 복잡한 페이지를 구현해야 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강의를 멈춰 주시고 한번 이 모습대로 구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조금 이따 뵙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에서는 3가지 기본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과제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실까요? 스트롱 태그 중간에 p 태그를 넣는다던가 ins 태그 중간에 h1 태그를 넣는다던가 말이죠. 이런 구조를 실행하면 행이 아리까리하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이 바로 디스플레이 속성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태그들은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블록, 인라인, 인라인 블록 중에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용어는 낯설겠지만 결과적인 부분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각 속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블록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함께 열어볼 건데 라이브 서버로 열어준 페이지의 본문 영역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검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혹은 이 버튼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점 3개가 있는 크롬 메뉴에서 도구 더보기 그리고 개발자 도구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탭이 있어요. 여러가지 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소 탭을 활성해 주시면 돼요. 혹시 브라우저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 두신 분들은 엘리먼트라는 탭으로 노출이 될 텐데 엘리먼트 탭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엘리먼트 탭에서 이 페이지에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태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 태그가 문서에 얼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H3 태그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파란색, 분홍색으로 색상 표시가 되는 부분이 이 태그가 실제로 차지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해당 태그를 클릭해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그걸 쉽게 체감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본문의 HR 태그를 기준으로 상단 영역은 H 태그와 P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그 안에 텍스트가 길든 짧든 한 글자라도 행을 점유하면 그 높이만큼 행 영역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태그 하나가 한 행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내부 엘리먼트 높이만큼 행을 차지하고 있는 태그를 블록 요소라고 해요. 챕터 초반에 보여드렸던 예시를 다시 보면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이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행 전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어떤 태그를 입력했을 때 그 태그가 행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태그는 블록 요소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디스플레이 두 번째 요소로 인라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구분선 HR 태그의 아랫부분은 strong, ins, del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데
H 태그와 P 태그처럼 똑같이 태그를 나눠놨음에도 불구하고 행이 나뉘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태그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딱 텍스트 영역만큼만 영역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라인 안에서 자기 영역만큼만 차지하고 있는 태그를 인라인 요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에서 서로 다른 태그로 구분되어 있던 텍스트가 한 라인에 그려져 있게 되었던 것이죠. 시중에 나와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을 나눠서 보면 행을 구분하는 요소들의 배치는 블록 요소를 기반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요소들이 행 내에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을 보시면 인라인 성격의 요소를 기반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마지막 요소인 인라인 블록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영역 차지 여부 외에도 CSS 속성으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H4 태그와 스트롱 태그의 어트리뷰트에 각각 요소의 너비를 30픽셀로 줄이는 코드를 적용해 두었는데, H4 태그는 완전 찌그러진 반면 스트롱 태그는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럼 이쯤에서 이름으로 유추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인라인 블록 태그는 두 가지 요소의 특징이 합쳐진 형태로 동작해요. 인라인 블록 속성을 기본값으로 갖는 대표적인 태그는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버튼 태그가 있는데,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라인 요소처럼 배치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크기 속성을 추가해보면 빠릿빠릿하게 너비, 높이가 잘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인라인 속성의 결론이 무엇이냐? 인라인 요소처럼 취급하지만 크기나 여백 변경을 허용하는 속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태그들이 갖는 세 가지 기본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곧 CSS 챕터를 진행하시면 요소마다 원하는 대로 디스플레이 속성을 갈아엎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개념이 있고 기본 태그들마다 기본 동작이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전 챕터까지는 텍스트에 대한 태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웹페이지의 구성은 실제로 더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기 좋게 구획과 구획, 요소와 요소를 구분해서 배치하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레이아웃을 구분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레이아웃 구분에 사용하는 주요 태그는 대표적으로 div, 헤더, 푸터, 메인, 내비, 아티클, 섹션이 있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블록 태그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행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것들을 보기 좋은 레이아웃으로 구성하려면 CSS를 적용해야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멘틱한 태그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div 태그예요. 레이아웃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그라서 div만 있어도 어떤 구성이든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시멘틱 웹 관점에서 이런 식의 구성은 권장되지 않는데, div 태그만 사용하게 된다면 아직 HTML을 마스터하지 않은 우리가 봐도 굉장히 분석이 어려운 구조를 띠게 돼요. 때문에 헤더, 푸터 같은 태그들이 등장했고, 이 태그들은 div 태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영역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헤더 태그예요. 헤더 태그는 웹페이지나 그 섹션의 머리글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데, 전체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의 문서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페이지 전체의 헤더와 개별 요소나 섹션의 헤더를 각각 정의해서 머리글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푸터 태그예요. 푸터 태그는 웹페이지나 섹션의 바닥글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데, 저작권 정보나 추가 링크, 레퍼런스 등을 구성할 때 사용하고, 헤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서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메인 태그예요. 메인 태그는 페이지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구분하는 영역으로 사용되는데 헤더, 푸터, 내비 같은 반복적인 콘텐츠를 제외한 본문에 해당해요. 웹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는 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페이지에 한 태그만 사용되는 것이 규칙이에요. 보조장치 입장에선 메인 태그를 토대로 문서의 주요 콘텐츠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는 내비 태그예요. 내비 태그는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의 주요 탐색 링크들을 그룹화하는 역할을 사용하는데 사용자에게 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할 때 주로 사용해요. 주로 좌측 영역에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영역을 본 적 있으실 텐데 내비 태그가 이들을 그룹화하는 역할로 사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째는 아티클 태그예요. 아티클 태그는 독립적이고 그 자체로 완전한 콘텐츠 단위를 나타내는데 이 영역 자체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블로그나 뉴스 기사 같은 것들, 글 단위, 기사 단위별로 그 내용 자체가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섹션 태그예요. 섹션 태그는 관련된 콘텐츠 그룹을 논리적으로 묶어서 주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돼요. 문서의 특정 주제, 챕터 혹은 구획을 나누는 데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곳에 카테고리별로 영화 묶음을 나눠서 보여주는 상황을 예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레이아웃을 표현하는 주요 태그들을 알아봤고 다시 한번 한 줄 정리해보면 div는 의미가 없는 일반적인 레이아웃 요소, 헤더는 웹페이지나 섹션의 머릿글, 푸터는 웹페이지나 섹션의 바닥글, 메인은 문서의 핵심 콘텐츠, 내비는 주요 페이지 이동 링크들을 그룹화, 아티클은 문서 외부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콘텐츠, 섹션은 문서 내에서 특정 주제나 기능을 다루는 콘텐츠 그룹에 사용된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개발할 때 모든 부분을 시멘틱하게 신경 써서 구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보조 도구들마다 이 태그들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태그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적절한 시멘틱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웹 접근성과 검색 엔진 최적화를 향상시킬 수 있으니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담아주셨다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회원가입처럼 주로 무언가를 등록하는 화면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키보드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받는다던가 성별을 선택하는 페이지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태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태그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input, 라벨, 텍스트 에어리어, 셀렉트, 폼, 버튼이 있어요. 첫 번째는 input 태그예요. input에는 type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어트리뷰트에 따라서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태그로 설정할 수 있는가 하면 체크박스나 버튼, 파일 업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태그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input 태그에서 자주 사용하는 type 어트리뷰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put 태그를 텍스트 입력창 형태로 동작시키고 싶으시면 type 어트리뷰트를 텍스트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type 어트리뷰트를 적용하면 브라우저에서 입력창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웹페이지와 처음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순간이니까 중간중간 꼭 직접 실행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참고로 type 어트리뷰트를 적용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텍스트이긴 하지만 저는 명시적으로 입력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편이라 미리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입을 텍스트로 지정하는 경우
플레이스홀더라는 어트리뷰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플레이스홀더는 텍스트 입력창에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가이드 문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입력창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스홀더로 지정한 문구가 노출되고, 텍스트가 한 글자로도 입력되면 문구가 사라지는 형태로 동작해요. 그리고 value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시면 초기 값을 입력해 주실 수도 있는데,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내가 입력한 정보가 이미 써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게 이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성별 선택처럼 여러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라디오 버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타입 어트리뷰트에 라디오를 입력해 주시면 인풋 태그가 동그란 버튼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체크되지 않은 기본 상태는 왼쪽 버튼처럼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체크드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시면 기본 상태를 체크된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 옵션 중에 하나만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거 눌러보면 두 개 다 선택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한 걸까요?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성별을 위한 라디오 버튼인지 문자 수신 동의를 위한 라디오 버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어트리뷰트가 name이라는 어트리뷰트인데, 화면처럼 name 어트리뷰트를 젠더, SMS라고 각각 적용해주면 젠더 그룹, SMS 그룹 내에서는 하나의 라디오만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 두 개 중엔 뭐가 남자고 뭐가 여자인 걸까? 라는 생각 말이죠. 라디오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value 어트리뷰트를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의 값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value 값을 넣어도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폼 태그를 소개할 때 얘기할 테니 우선 이런 식으로 버튼에 해당하는 값을 세팅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체크박스라는 타입이에요. 라디오랑 비슷하지만 다중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체크되지 않은 기본 상태가 있고, 체크드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면 기본 상태를 체크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name과 value를 사용해서 체크박스들을 그룹 지어줄 수도 있고, value를 통해 어떤 값인지 명시할 수도 있죠. value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폼 태그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외에도 다양한 타입들이 있어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할 때 자주 보셨을 것 같은 파일 타입이나 텍스트 타입과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값을 안 보여주게 가려주는 패스워드 타입도 있고, 버튼처럼 동작하는 버튼 타입도 있는데, 사실 버튼 타입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시는 경우를 생각해서 언급만 드린 거긴 해요. 웹 생태계 발전 이후로는 버튼 타입을 사용하는 형태보단 버튼 태그를 권장하고 있는데, 한 퇴사한 지 8년쯤 되는 개발자가 만들던 프로젝트를 이어받게 되신다면 이런 형태로 짜여진 인풋 태그를 보시게 될 수도 있으니 이것을 인풋 태그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같은 태그들은 이번 강의에서 다루기엔 숙련도가 필요하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필요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인풋 태그에서 지원하는 다른 타입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MDN의 인풋 엘리먼트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라벨 태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라벨 태그는 앞서 소개한 인풋 태그처럼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태그들의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돕기도 해요. 지금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라디오 버튼을 한번 실습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성별을 선택하는 라디오 버튼과 이 버튼을 설명하는 남자, 여자 텍스트를 일반 텍스트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런 케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남자, 여자를 선택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정확히 이 라디오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동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엔 이 구성을 라벨로 감싼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라벨로 감싸게 되면은 이 라디오 버튼들을 표현하는 텍스트인 남자,
여자를 눌렀을 때 모두 라디오 버튼이 함께 체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라벨을 사용하는 문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그 전체를 라벨로 그냥 감싸주는 형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라벨을 태그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위치하지만 이 포라는 어트리뷰트를 원하는 인풋의 id와 같은 어트리뷰트로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동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라벨과 인풋 사이에 수많은 태그들을 입력을 해서 이상 가족을 만들어도 여자를 클릭하면 라디오 버튼에 선택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id라는 값이 매우 특별하게 사용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id를 입력을 하시면은 오동작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피메일을 2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여자를 클릭해도 남자가 클릭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게 id는 HTML 전체 문서에서 꼭 하나만 사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베이직 강의에서는 id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 실습을 진행하시다가 뭔가 생각한 대로 동작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태그들의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명시한 부분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도움이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라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적용해서 모습을 바꾸는 것이 제한적인 반면에 라벨을 활용하면 자유롭게 스타일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인지를 하고 계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예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받아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데 텍스트 타입 인풋처럼 플레이스 홀더 어트리뷰터를 사용해서 가이드 문구를 입력할 수도 있고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에 엘리먼트로 입력한 텍스트를 기본 값으로 보이게끔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셀렉트 태그예요. 셀렉트 태그는 여러 가지 리스트 항목 중에 한 가지 옵션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데 셀렉트 태그 안에 옵션 태그로 목록을 구성해 줄 수 있고 옵션 태그에 selected attribute를 적용해 주시면 초기 설정 값으로 변경해 줄 수 있어요. 다음은 대망의 폼 태그예요. 우선 폼 태그 안에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 정의한 텍스트,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등을 폼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폼 태그는 이 정보들을 묶음으로 만들어서 서버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해요. 이 개념은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 아주 중요하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학습해야 할 지식에 가깝기 때문에 HTML, CSS 기초를 지향하는 이번 챕터에서는 가볍게 실습만 해보기로 할게요. 우선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화면에 보이는 body 영역을 여러분의 VS 코드에 옮겨 적고 실행해 보실게요. 자, 코드를 옮겨 적어 주셨으면 이런 식의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HTML에 비해서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괄호라든지 혹은 세미콜론이라든지 혹은 줄바꿈 같은 부분도 유심히 보시고 옮겨 적어 주시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들어가면은 코드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드는 이 폼에서 입력한 값들을 콘솔로 찍어주는 간단한 기능인데요. 콘솔이 무엇이냐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다시 열어주시면 탭의 콘솔이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만약에 이 폼에 해당하는 값들을 입력을 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로그가 찍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예요. 이번 챕터가 끝나고 자유롭게 폰 컨트롤을 구성해 보시고 각각의 값이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은 버튼 태그인데요. 폼 태그 부분을 따라 입력해 보셨으면 이미 이 태그의 존재를 인지하셨을 텐데, 버튼 태그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을 정의하는 요소예요. 인풋 태그에서 잠깐 언급했던 버튼 타입 어트리뷰트와 다르게 다양한 요소를 삽입해서 꾸밀 수 있다는 특징도 있어요. 버튼 태그의 타입 어트리뷰트로는 버튼, 서밋, 리셋 등이 있는데, 버튼 타입 같은 경우는 일반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주로 자바스크립트 로직을 정의를 해서 연동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왜 굳이 일반 버튼이라고 언급을 했냐면, 서밋 같은 경우는 폼 태그 내에서 클릭할 경우 입력된 값들을 서버로 전송을 요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리셋 버튼 같은 경우는 폼 태그 내에서 클릭할 경우에 폼 컨트롤 입력 값들을 초기화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 각 타입들 모두 폼 태그 밖에서 수행하면 그냥 일반 버튼이나 사실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버튼이라는 이름을 특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번쩍번쩍한 웹페이지 보다가 이렇게 못생긴 태그들 보면서 이런 애 저런 애 하고 있으니 슬슬 지루해지는 시점일 거예요. 다음 챕터로 기본 태그들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고 곧 CSS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그럼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챕터에서는 이외에 자주 사용하는 태그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A 태그, img 태그, 테이블 태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A 태그는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href라는 어트리뷰트에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정의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태그를 클릭하면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타겟 어트리뷰트에 언더바 블랭크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새 창으로 열 수 있는 기능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발 환경에서 생성한 파일로도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여기 https로 시작하는 뭐 이런 주소가 아니라 슬래시 혹은 이제 그냥 바로 저희의 파일 이름들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해당 파일이 있는 페이지, 해당 파일에서 정의한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뎁스1에 A1 HTML 파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뎁스2에 A2.html 파일로도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다시 a.html 파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죠. 각 파일을 살펴보면 a.html에서는 슬래시 뎁스1 슬래시 a1.html 혹은 뎁스1 슬래시 a1.html로 표기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둘 다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a1.html로 가보시면 여기서는 슬래시 a라고 표현한 부분과 점점 슬래시 a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슬래시 뎁스1 슬래시 뎁스2 슬래시 a2.html 그리고 뎁스2 슬래시 a2.html로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뎁스2의 a2.html로 들어가 보시면 슬래시 a.html 점점 슬래시 a.html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 a.html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슬래시 뎁스1 슬래시 a1.html
그리고 .a1html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같은 파일로 이동한다 라는 점을 보실 수 있죠.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분명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왜 같은 위치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답은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로 각각 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는 특정 파일이나 디렉터리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인데 우선 절대 경로만 확실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경로는 슬래시 기호로 표기하는데 이 슬래시 기호가 우리가 작업 중인 폴더의 최상단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HTML 폴더의 바로 아래에 언더바 템프 폴더, depth1 폴더, a.html 파일이 있는데 만약 슬래시 a.html 이라고 표기한다 라고 하면은 HTML 폴더 아래에 있는 a.html 파일 그리고 슬래시 depth1 슬래시 a1.html 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HTML 폴더 아래에 depth1 폴더 아래에 a1.html 파일을 가리킨다 라는 것이죠. 만약 잘 모르시겠으면 HTML 파일을 라이브 서버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첫 번째 슬래시 이후에 해당 파일 이름이 나오면 그 파일이 있는 곳이 루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상대 경로예요. 상대 경로는 시작이 슬래시가 아니면 다 상대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상대 경로는 해당 파일로부터의 위치를 계산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대 경로를 표현할 때 두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점점 슬래시이고 하나는 점 슬래시예요. 점점 슬래시는 상위 경로에 있는 것을 찾는다 라는 의미고 점 슬래시는 현재 경로로부터 찾는다 라는 의미인데 depth1 폴더 안에 있는 a1html 안에 href를 살펴보면 이렇게 점점 슬래시를 사용한 표기법이 있는데 해석해보면 현재 파일인 a1.html의 상위 경로, 즉 html 폴더 바로 아래에 있는 a.html을 찾아라 라는 뜻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depth2 폴더 안에 있는 a2.html 안에 href 어트리뷰트들을 살펴보면 점점 슬래시 a1.html 이라고 쓴 걸 해석해보면 a2.html의 상위 경로인 depth1 폴더에서 a1.html 이라는 파일을 찾아라 라는 뜻이고 점점 슬래시 a.html 이라고 쓴 걸 해석해보면 a2.html의 상위 경로인 html 폴더에 있는 a.html 파일을 찾아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depth1 폴더의 a1.html에서 슬래시 없이 바로 경로를 작성하거나 점 하나 슬래시 이후에 작성한 경로는 현재 파일이 위치한 곳에서부터 명시한 경로를 탐색하기 때문에 a.html과 같은 경로에 있는 depth2 폴더를 찾고 그 안에 a2.html을 찾아가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절대 경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처럼 집 주소를 찍어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상대 경로는 두 블록 직진하고 오른쪽으로 도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현재 자기 위치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폴더 깊이가 깊어질수록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게 글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직관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실수를 유발하기 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경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미지 태그예요. 이미지 태그는 src 어트리뷰트에 이미지 주소를 넣어주시면 그 이미지를 그려주는 태그인데요. 이미지 주소 같은 경우는 통상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에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이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복사한 주소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파일을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파일을 하나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로
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이미지 경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width, height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너비, 높이 등등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속성 설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너비, 높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테이블 태그예요. 테이블 태그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태그와 thead, tr, th, tbody, td 등의 태그들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테이블 태그는 2차원 행렬의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보여준다 라고 해서 이제 테이블 태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약간 직관력을 높여보려면 border라는 어트리뷰트에 1이라는 값을 넣으면 선 두께를 하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과 열이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죠. 사실 테이블 태그 같은 경우는 이 tr과 td 태그만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시멘틱 웹 관점에서 어느 부분이 테이블의 헤드인지 어느 부분이 테이블의 이제 내용을 뜻하는 body인지를 표기할 때 thead와 tbody 태그를 사용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구성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th 태그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의 컬럼의 헤더 컬럼을 뜻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헤더 컬럼의 특징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글자 두께가 들어가서 이 부분이 어떤 열을 뜻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텍스트나 레이아웃, 정보 입력받는 태그, 그리고 그 외에 자주 사용하는 태그를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인 태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챕터를 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